그건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사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신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돼.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다고.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유학 갈 수 있는 거지? 40억이면 캐나다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엄마, 아빠, 정말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고3인데 유학 준비해야 하잖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으로 딸내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으로 해외 이주까지 하려고 하다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로 아직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승리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는 서울 강남에서 3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15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 집이 지금은 15억 정도 되더라고요. 30년 전에는 5천만 원 주고 샀었는데 정말 많이 올랐죠. 저는 남편이 남겨준 예금 10억 원과 함께 넉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성실하게 모은 돈이었어요. 매달 은행 이자만으로도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딸 미정이가 사위 성민이와 함께 찾아왔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지수 교육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를 와야 할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정아, 무슨 소리니? 너희 집은 어떻게 하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딸내는 경기 외곽에서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게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저희가 그럴 여력이 없어요.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집과 저희 전세 보증금을 합쳐서 강남에 더 큰 아파트로 함께 이사 가면 어떨까요? 사위의 제안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니? 저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집이 15억이고 저희 전세 보증금이 5억이에요. 합치면 20억인데 대출을 좀 받아서 강남에 30억 정도 되는 큰 아파트로 이사 가면 지수 교육도 좋고 어머님도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사위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때는 정말 효자 사위인 줄 알았습니다. 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더라고요. 엄마, 제가 엄마를 모시고 싶어요. 혼자 계시는 게 너무 걱정돼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만약에 넘어지시거나 갑자기 아프시면 어떡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역시 딸은 딸이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진명이는 어떻게 할 거니? 저는 실질적인 문제를 물어봤어요. 어머님 명의로 하면 어떨까요? 저희는 목돈이 없어서 대출 한도도 부족하고 어머님이 현금이 많으시니까요. 사위가 말했어요. 딸이 결혼할 때 제가 사준 집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미정아, 내가 너 결혼할 때 사준 집은? 엄마, 그게 성민이가 사업하면서 딸이 말끝을 흐렸어요. 다 날렸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어머, 8억짜리 집을 다 날렸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친구와 함께 음식점 사업을 했는데 친구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까지 날리게 됐어요. 사위의 설명을 듣고 나니 딸내 사정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로 살고 있는 거구나. 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사위가 또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자 손자 지수가 제 앞에 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저 정말 좋은 학교 가고 싶어요. 강남에서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하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 지수의 간절한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그래, 알겠다. 같이 살아보자. 결국 저는 딸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강남 역삼동에 있는 30억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40평형 아파트로 방이 4개나 되는 큰 집이었죠. 제가 15억짜리 집을 팔고 딸내 전세 보증금 5억을 합쳐서 20억을 현금으로 내고 나머지 10억은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은 사위 명의로 받았지만 집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시게 되어 정말 감사해요. 사위가 늘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덕분에 지수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고마워요. 딸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손자 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딸과 사위도 저를 극진히 모셔줬어요.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수가 학교 이야기를 해주고 저도 지수 숙제를 도와주곤 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은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사위가 주말에는 요리도 해주고 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딸도 자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혼자 살 때는 외로웠는데 가족과 함께 하니까 매일이 즐거웠어요.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퇴근해서 집에 오면 저한테 인사는 하지만 예전처럼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하고 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에는 저와 함께 TV도 보고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피곤하다며 일찍 들어가곤 했어요.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매일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언제부턴가 집안일이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처음에는 사위가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새 제가 다 하고 있었어요. 엄마, 빨래는 어머님이 하시는 게 어때요? 어머님이 하시면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말하더니 결국 빨래도 제가 다 하게 됐어요. 청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돌아가며 했는데 어느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었죠. 할머니가 하시면 더 꼼꼼하게 해주시잖아요. 지수까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마치 가사도우미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죠. 시간이 더 지나면서 사위는 아예 저와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시작했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으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식사 시간도 따로따로 하게 됐어요. 어머님, 저는 먼저 먹을게요. 회사 일이 있어서요. 이런 핑계로 혼자 먼저 먹고는 방으로 들어가곤 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있으면서도 저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물어봤어요. 성민아, 요즘 나랑 있는 게 불편하니?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일이 많아서 피곤해요. 사위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거짓말인 게 뻔했어요. 손자 지수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사춘기가 왔다고는 하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차가워졌어요. 할머니, 저 공부해야 해요.
예전에는 제가 말을 걸면 대답도 잘하고 학교 이야기도 해줬는데 이제는 귀찮아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지수야, 오늘 학교는 어땠니? 그냥요. 친구들은 어떻고? 할머니, 저 진짜 바빠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피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제가 해준 음식에 대해서도 불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이거 너무 짜지 않아요? 할머니, 요즘 입맛이 없어요. 예전에는 할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건 딸의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이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더라고요. 엄마, 오늘 김치가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엄마, 청소 좀 더 꼼꼼히 해주세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어요. 마치 고용인에게 지시하는 것 같은 말투였어요. 그리고 제가 실수라도 하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깜빡깜빡 하세요? 엄마, 좀 더 조심하세요. 예전에는 실수해도 괜찮아요. 엄마라고 했는데 말이에요. 어느 날은 제가 감기에 걸려서 좀 아프다고 했더니 엄마, 약 드시고 빨리 나으세요.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아픈 게 걱정이 아니라 집안일을 못하는 게 걱정인 것 같았어요. 그런 어느 날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사위가 딸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여보, 어머님이 항상 거실에 계시니까 불편해. 왜요? 친구들이 놀러 오고 싶어도 못 오겠잖아. 어머님 눈치 보이고. 그러게요. 저도 요즘 그 생각했어요. 딸도 동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눈치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거실에 나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가족들이 불편해할까 봐요. 주말에 딸의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는 더 심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거실에서 이야기할 일이 있어서요. 방에서 좀 계셔 주실 수 있을까요? 딸이 저를 방으로 들어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집인데도 저는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어야 했어요. 친구들이 가고 나서 딸이 말했어요. 엄마, 친구들이 어머님 보고 젊어 보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사위의 골프채를 실수로 넘어뜨린 거예요. 다행히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흠집이 좀 났어요. 어머님, 이거 비싼 건데.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하다. 조심했는데. 제가 사과했지만 사위의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제 물건 만지지 마시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또 다른 날에는 제가 지수의 방 청소를 해주다가 지수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할머니, 제 방에 왜 들어오세요? 청소해 주려고 했는데. 제 방은 제가 할게요. 들어오지 마세요. 지수의 말투가 너무 차갑더라고요. 할머니가 정리해 주면 내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문까지 잠가 버리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집에서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가족들은 각자의 일과로 바쁘고 저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많아졌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정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예전에 혼자 살 때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가족과 함께 살면서 오히려 더 외로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그때는 몰랐죠. 정말 충격적인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날 거였으니까요. 그런 생활을 1년 정도 하고 있던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고요.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에 제가 가장 조심스럽게 다뤘던 크리스털 잔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제가 반사적으로 떨어지는 잔을 잡으려다가 깨진 유리 조각에 손을 크게 베었어요. 순간 피가 콸콸 쏟아졌습니다. 아야, 피가 나네요. 저는 아픔보다도 놀람이 먼저 들어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가족들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상도 못한 반응이 나왔어요. 어머, 그 잔이 얼마나 비싼데. 딸이 가장 먼저 한 말이었어요. 제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에 깨진 크리스털 조각들을 먼저 주우며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님, 조심하셔야죠. 그 잔 세트로 200만 원짜리였는데 사위도 저보다 깨진 잔을 먼저 챙겼어요. 제 손에서는 계속 피가 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할머니, 왜 이렇게 덜렁거려요? 이제 세트가 맞지 않잖아요. 손자 지수까지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제 손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 누구도 제 상처를 먼저 봐주지 않았던 거예요. 아, 어머님 손 많이 베이셨네요. 딸이 마지못해 제 손을 보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꽤 깊게 베인 것 같네. 그런데 지금 몇 시야? 응급실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사위가 시계를 보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쩔 수 없죠. 가야죠.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딸이 마지못해 저를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서도 딸은 계속 깨진 잔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그 잔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세요? 신혼 때 성민이가 사준 건데. 제 손이 아픈 것보다 잔이 더 아까운 것 같았어요.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상처를 봐주시는데 꽤 깊게 베어서 꿰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유리에 깊이 베이셨네요. 7에 8바늘 정도 꿰매야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딸이 시계를 보며 물었어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잠깐 나갔다 올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딸이 갑자기 말하더라고요. 미정아, 어디 가는데?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회사 동료가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정말로 저를 혼자 두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병원에서 혼자 상처를 꿰매고 혼자 수납을 하고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손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제가 다쳤는데도 가족들은 저보다 물건이 더 소중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가 넘었어요.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마 딸이 급하게 나가느라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 같았어요. 저는 조용히 들어갔는데 거실에서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요즘 너무 덜렁거리시는 것 같아. 딸의 목소리였어요. 그러게. 오늘도 그런 비싼 잔을 깨뜨리고. 사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는 문 뒤에 숨어서 들어봤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랑 사는 거 어떤 것 같아? 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 처음에는 좋았는데 요즘은 좀 불편해. 사위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친구들도 못 불러오고 뭔가 항상 눈치 보이고. 딸이 동조했어요. 그때 손자 지수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언제 쫓아낼 거야? 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아들을 나무라는 듯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별로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언제까지 같이 살 거야? 나 친구들 불러오기도 부끄럽고, 할머니 때문에 집안 분위기도 무겁고, 지수가 계속 불평했어요. 지수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긴 해. 사위가 지수 편을 들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를 어떻게 하지?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딸이 고민하는 듯 말했어요. 그때 사위가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요양원은 어때? 요양원? 딸이 놀란 듯 물었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을 수도 있어. 사위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멀쩡하신데. 딸이 망설였어요. 그건 방법이 있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돼. 사위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치매? 어머니가 치매신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돼.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다고. 제가 들은 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 딸이 의심스러워했어요. 당연하지. 내 친구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그런 케이스 많다고 해. 가족들이 치매라고 증언하면 의사도 그냥 믿어. 사위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요양원에 보낼 수 있는 거야? 응. 그리고 나서 이 집도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그때 지수가 또 끼어들었어요. 그럼 할머니 요양원 보내면 우리 유학할 수 있는 거지. 유학? 딸이 물었어요. 응. 요새 집값이 올라서 이 집 팔면 40억이잖아. 대출 10억 갚고 30억 남는데 거기에 할머니 예금 10억까지 합치면 40억이야. 사위가 계산을 하며 말했어요. 와, 그럼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갈 수 있겠네. 지수가 신나게 말했어요. 맞아. 40억이면 캐나다에서 여유롭게 살 수 있어. 지수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딸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과 집으로 딸내를 도와줬는데, 이제는 저를 요양원에 보내고 제 재산으로 해외 이주까지 하려고 하다니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를 속이는 거잖아. 딸이 잠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듯 했어요. 뭐가 괜찮지 않아. 어차피 나이도 많으시고 전문 시설에서 돌봄받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 사위가 딸을 설득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 오늘도 다치셨잖아. 지수도 거들었어요. 맞아.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사위가 계속 합리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야? 딸이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일단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있다고 꾸준히 말해야 해. 깜빡깜빡 하신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이런 식으로. 사위가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을 계속해야 한다는 거네? 거짓말이 아니라
연기야. 어머니를 위한 일이니까. 사위가 포장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할까? 딸이 물었어요. 내일부터. 조금씩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그럼 병원은 언제 갈 거야? 한 달 정도 꾸준히 연기하고 나서 병원에 가면 돼. 그럼 의사도 우리 말을 믿을 거야. 사위의 계획은 정말 치밀했어요. 요양원은 미리 알아봐야겠네. 딸이 말했어요. 그럼 좋은 곳으로 알아보자. 어차피 어머니 돈으로 내는 거니까. 사위가 말했어요. 월 비용이 얼마나 들까? 보통 200에 300만 원 정도 한다고 해. 어머니 예금 이자로도 충분하지.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 딸이 안도했어요. 그때 지수가 또 말했어요. 엄마, 아빠, 정말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내년에 고3인데 유학 준비해야 하잖아. 알았어, 지수야. 최대한 빨리 처리할게. 딸이 아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사위가 말했어요. 뭔데? 어머니가 의심하면 어떡하지? 의심해도 어쩔 수 없어. 이미 치매라고 진단받으면 어머니 말은 신빙성이 없어지거든. 딸이 차갑게 말했어요. 맞아. 그리고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시면 나오기 어려워. 사위가 덧붙였어요. 정말? 지수가 궁금해했어요. 응.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 그래서 가족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사위가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저를 평생 요양원에 가둘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니는 평생 요양원에서 지내시게 되는 거네. 딸이 말했어요. 그렇게 되겠지. 하지만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니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사위가 또 합리화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지수가 덧붙였어요. 맞아.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친구들도 마음대로 불러올 수 있고. 딸도 동조했어요. 그런데 어머니 예금이 정말 10억이나 돼. 사위가 확인했어요. 응.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확인했어. 정기예금으로 묶어두신 것 같더라. 딸이 답했어요. 와, 그럼 우리 정말 부자네. 지수가 흥분했어요. 조용히 해. 어머니가 들으면 어떡해. 딸이 지수를 조용히 시켰어요. 어머니 주무시는 것 같은데. 사위가 말했어요. 그런 것 같네. 병원에서 오느라 피곤하셨을 거야. 딸이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얼마나 이들에게 짐이 됐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도와주셨는데. 딸이 잠깐 망설였어요. 도와준 것도 어머니가 원해서 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도 어머니 모시고 살았으니까 충분히 효도한 거야. 사위가 딸의 마음을 돌렸어요. 맞아. 그리고 어머니도 요양원에서 또래분들과 지내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 지수도 거들었어요. 그래, 그렇게 생각하자. 어머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 딸이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제가 평생 아끼고 사랑했던 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가 모든 걸 다 내줘서 도와줬는데 말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아니, 눈물이 날 수도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딸을 잘못 키운 건가? 아니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저는 그날 밤 한잠도 못 잤어요. 계속 가족들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할머니 빨리 처리했으면 좋겠어 라는 지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울렸어요.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손자가 저를 처리하라고 하다니요.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의 연기가 시작됐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제 병원에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사위가 걱정하는 척했어요. 응, 괜찮다. 저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답했어요. 엄마, 손은 어때요? 많이 아프세요? 딸도 관심을 보였어요. 좀 아프긴 하지만 괜찮다. 그런데 아침을 먹으면서 이상한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어제 저녁에 같은 말씀을 2번 하셨던데 기억하세요? 사위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은 말을 2번?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네, 병원에서 돌아오셔서 오늘 정말 피곤하다는 말씀을 2번 하셨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사위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머님,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딸도 거들었어요. 깜빡깜빡. 네, 어제도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셨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들은 대화를 생각하니 이해가 됐어요. 이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연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가? 내가 그랬나? 저는 일부러 의심스러워하는 척했어요. 괜찮으세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사위가 위로하는 척했지만 속마음은 달랐겠죠. 그날부터 매일 이런 일들이 반복됐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들을 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어요. 대신 조용히 제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 주말 저는 동네 산책을 나간다며 집을 나섰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담받고 싶은 일이 있어요. 김 변호사님께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딸네 가족이 저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 그리고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어머님, 정말 충격적인 일이네요. 이건 명백한 사기와 재산 갈취 시도입니다. 김 변호사님이 분노하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가족들 대화를 녹음하시고 그들이 세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모으세요. 변호사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상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도 받아두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작은 녹음기를 옷에 숨기고 다녔어요. 며칠 후 딸과 사위가 거실에서 대화하는 걸 녹음할 수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 병원 예약 언제 잡을까? 딸이 물었어요. 다음 주쯤 1달 정도 연기했으니까 이제 충분할 것 같은데. 정신건강의학과로 예약해야겠네. 응, 그리고 우리가 증언할 내용도 미리 정리해둬야 해. 사위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어떤 증상들을 말할 거야? 깜빡깜빡 하신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 날짜 개념이 없으시다. 이런 식으로. 요양원은 알아봤어. 응, 3곳 정도 후보지를 정해뒀어. 월 250만 원 정도 하는 곳으로. 모든 대화가 선명하게 녹음됐어요. 또 다른 날에는 지수와 친구들의 대화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야, 지수야. 너희 집 진짜 크다. 강남이라 비쌀 것 같은데. 지수 친구가 말했어요. 40억짜리야. 근데 곧 할머니 요양원 보내고 우리 캐나다로 이민 갈 거야. 진짜 부럽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거든. 그래서 요양원에 모시고 집이랑 할머니 돈으로 이민 가는 거야. 지수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라고요. 이런 대화들을 하나하나 녹음해서 증거로 모았어요. 3주 정도 지난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시부모님 칠순 여행으로 제주도에 3박 4일 다녀올 거예요. 제 마음이 뛰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기회가 온 거였어요. 언제 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출발해서 월요일에 돌아올 거예요. 그래, 다녀와라. 조심히.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는데 괜찮으실까요? 사위가 걱정하는 척했어요. 괜찮다.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속으로는 드디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금요일 아침 가족들이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엄마, 저희 잘 다녀올게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딸이 인사했어요.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 저는 평소처럼 배웅했어요. 가족들이 떠나고 1시간 후, 저는 즉시 행동에 옮겼어요. 먼저 제가 23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 중에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태우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태우가 반가워했습니다. 태우야, 선생님이 급한 부탁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선생님. 우리 집을 급하게 팔아야 할 것 같아. 가능하겠니? 선생님 집이요. 역삼동 그 아파트요. 응, 얼마나 빨리 처리할 수 있을까? 요즘 그 단지는 나오는 족족 팔려요. 3일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갑자기 왜 파시려고요? 이유가 좀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알겠습니다. 그럼 40억에 내놔도 될까요? 그래, 시세대로 해줘. 그날 오후에 태우가 전화했습니다. 선생님, 벌써 관심 보이는 분이 계세요. 현금 구매자라 바로 계약 가능하다고 해요. 정말, 그럼 내일 계약하자. 토요일에 정말로 계약이 성사됐어요. 40억의 현금으로 말이에요. 일요일에는 경기도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을 계약했어요. 15억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어르신, 이곳은 의료진이 24시간 상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실버타운 직원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좋네요. 계약하겠어요. 저는 즉시 결정했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는 이사업체를 불러서 짐을 정리했어요. 어르신,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사장이 놀랐어요. 40년을 살았다고 하기에는 짐이 별로 없었거든요. 네,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려고요.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여행 갔어요. 돌아오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실버타운으로 이사한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을 정리했어요. 어르신, 10억을 모두 해지하신다고요?
은행 직원이 놀랐어요. 네, 새로운 계좌로 옮기려고요. 혹시 사기를 당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큰 돈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확실히 알고 하는 일이에요. 저는 10억을 새로 만든 계좌로 옮겼어요. 딸네 가족이 접근할 수 없는 계좌로 말이에요. 이사를 마친 후 저는 본격적인 복수를 준비했어요. 먼저 사위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의 주요 고객들에게 보낼 편지를 준비했어요. 녹음 파일과 함께 말이에요. 이런 사람과 법적 업무를 맡기시는 게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딸의 회사에도 임명 제보를 할 준비를 했어요. 팀 김미정 씨의 실체를 알려드립니다. 제목과 함께 모든 증거를 준비했어요. 지수의 학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치매 환자로 조작하려 했다는 증거들을 정리했어요. 월요일 저녁 가족들이 제주도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어요. 저는 실버타운에서 조용히 기다렸어요. 오후 8시쯤 제가 기다렸던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딸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문도 안 열어줘요. 아, 너희 돌아왔구나. 저는 태연하게 답했어요. 여행 재미있었니?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집이 왜 없어요? 팔았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뭐라고요? 사위가 전화를 빼앗아서 소리쳤어요. 40억에 팔았다.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저는 당당하게 반박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딸이 울상이 됐어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 마련했어. 어머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실버타운으로 이사했다. 어머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사위가 억울해했어요. 저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알고 있어.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들킨 걸 알았던 거죠. 엄마, 그게... 딸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뭐야? 집하고 내 예금 10억으로 캐나다 이민 가려던 거 맞지? 저희가 언제... 다 녹음해뒀어. 너희 모든 대화 말이야. 저는 모든 카드를 공개했어요. 지수가 할머니 언제 쫓아낼 거야? 라고 한 말도 성민이가 요양원 알아본 것도 다 알고 있어. 완전히 당황한 가족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딸이 울면서 빌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정했어요.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자식들한테 무슨 기회를 줘. 엄마, 제발이에요. 사위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 갈 곳 생각했어. 저는 차갑게 반박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갈 곳 없다고? 그 다음 날부터 제가 미리 준비한 증거들을 하나씩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위의 거래업체에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주요 고객들에게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법적 업무를 맡기시는 게 맞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은 즉시 나타났어요. 주요 고객들이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거든요. 김 대표님, 이게 사실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사위에게 항해 전화가 빗발쳤어요. 딸의 회사에도 익명으로 제보했어요.
회사 게시판에 올라간 글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회계팀 김미정 씨가 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조작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딸은 회사에서 완전히 매장됐어요. 지수의 학교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할머니 재산을 노리고 치매 조작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일주일 후 가족들의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위는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고 사업 운영이 어려워졌어요. 결국 문을 닫아야 했어요. 딸은 회사에서 소문이 퍼져서 승진은 물론이고 한직으로 밀려났어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사표를 냈어요. 지수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할머니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손자로 낙인 찍힌 거죠. 가족들은 결국 경기도 외곽의 월세방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40억 아파트에서 월 80만 원짜리 원룸으로 말이에요. 한 달 후 딸이 실버타운으로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딸이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미정아, 너는 내가 키운 딸이 맞니?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가로채려던 딸이 내 딸이야? 딸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성민이 말에 속았어요. 속았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내가 직접 계획에 참여했잖아. 요양원 알아보고 병원 예약하고. 엄마. 그리고 지수까지 끌어들여서 할머니 쫓아내자고 했지. 딸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엄마,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늦었어. 이미 끝났어. 사위와 지수도 함께 와서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지금 저는 실버타운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집 매각 대금 40억에서 실버타운 입주비 15억을 빼고 25억이 남았어요. 거기에 원래 예금 10억까지 합치면 총 35억이 있어요.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친해졌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옆방에 사시는 박 할머니와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순자 씨,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 가족들에게 재산 줬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박 할머니가 늘 말해주세요. 놀랍게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 재산만 노리고. 이 할머니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딸한테 비슷한 일 당할 뻔했어요. 미리 재산 정리해서 다행이에요. 정 할머니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실버타운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요가도 하고 합창단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해본 게 처음이에요. 저녁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요. 정말 평화롭고 행복해요. 이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지난달에는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고 다음 달에는 경주에 갈 예정이에요. 가끔 딸에게서 연락이 와요.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제 삶이 훨씬 평화롭고 행복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배신이 가장 아픕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어요. 저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세요.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함부로 할 수는 없어요. 지금도 가끔 딸이 보고 싶기는 해요. 그래도 혈육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배신했던 그 순간을 잊을 수는 없어요. 대신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